겉으로 봤을 때는 먹는 사람들은 똑같은 도시끼리 쌀을 계속 먹었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 뭐 물속에 있는 오리의 발처럼 네. 백조의 발처럼 이 육종이나 농업 관련 전공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미세 조정을 해왔군요, 보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꼭 농업이라는 것들을 보면 기술 개발, 그러니까 새로운 신품종과 더불어서 항상 교육이 쫓아오는 이유가 거기 있군요, 보면은. 소일병은 어떤 특징이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어떤 특성이 이렇게 하십시오. 보면은 네. 그럼 새로운 농약이 나면 이 농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농약은 이미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리워하시던 반가운 얼굴, 우리 남재작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 소장님 오래간만에 나와주셨는데 너무 바쁘세요.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어떤 날은 마라도에 계시고, 네, 어떤 날은 저 유럽에 계시고, 어떤 날은 일본에 계시고. 그래서 모시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어디를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어요, 보면은? 주로 농사를 짓는 곳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겨울철,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철 되면 농사 안 지으니까. 네, 그렇더라도 이제 또 이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어쩔 수 없이 또 뭘 알려면 현장을 보고, 그렇죠. 좋은 것도 봐야 되지만 또 좋지 않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보러 다니는 건 아니고 항상 여러 가지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생생한 현장을 이제 많이 보시니까. 저도 부러워하는 게 이제 보통은 학자들 보면은 좋은 관광지를 많이 가잖아요. 예. 학회 같은 걸 하면 좋은 곳을 그렇죠. 많이, 멕시코 칸쿤 같은 거, 네네. 그곳에 학회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곳을 다녀오신 분들 보면 저도 부럽죠. 저는 가면은 주로 이제 그 시골 있잖아요. 네. 인구 몇십만 안 되는 작은 시골도. 필드를 이제. 네네네. 주로 그런 곳을 다니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다녀오신 곳 중에서 이제 어디로 한번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벌써 지난달이죠. 10월 달에 네. 일본을 다녀왔었거든요. 일본. 일본. 요즘에 일본 정말 많이 가는데. 네, 저는 관광 목적은 아니고 네. 일본을 이제 일본이 또 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쌀.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쌀입니까? 네, 그래서 일본을 다녀온 김에 네. 쌀에 대해서 한번 예. 제대로 한번 좀 알아보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이제 매일 먹여 살리는 쌀. 네. 예, 쌀과 관련된. 근데 시작은 일본에서부터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일본? 일본을 그 관서 지방이라고 하죠. 네. 도쿄에서 약간 저 동쪽으로 가면 예. 동북쪽으로 있잖아요. 보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거 있으면 여기 니카타라는 곳입니다. 예. 도쿄에서 이제 조에스 선이랑을 타고 예. 이렇게 쭉 가면은 예. 여기쯤에 있는 예. 산동네. 니가타라는 곳, 인구 예. 20만 정도 되는 곳을 갔습니다. 음. 근데 사실 여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일본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일본은 이제 그 츠쿠바라고 네. 과학도시. 과학 농업 연구소들이 많은 곳은 네.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이쪽 다른 지역은 사실 가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좀 따라 났었거든요. 일본이 생각보다 훨씬 길고 큽니다, 보면.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가게 된 거는 그 쌀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 세종대학교 진증현 교수라는 분이 진 교수님. 네네. 네, 옛날에 직장 동료였던 분이죠. 필리핀 그 미장연구소. 미장연구소 계셨던 분이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무하는 곳이 마침 이제 나가오카라는 곳이었는데 네네. 그분이 나가오카가 또 고시히카리의 고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쌀 그러면 고시히카리로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시히카리 고장 간다 그러게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번 기회에 고시히카리 고장 어떻게 해서 역시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따라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가기 전까지는 사실 나가오카가 어디부터인지를 몰랐고 네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여기가 또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설국의 고장이고 동계올림픽 옆에서 열렸다고 그러기도 하고 나가면서 옛날 동계올림픽 얼마 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니 이 동네가 왜 눈이 많이 내리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썰국이라든가 영화 배경을 보면은 일본을 잘 모르는 사람은 되게 홋카이도를 상상하죠. 홋카이도, 그렇죠.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소설 썰국이 니가타 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 알았고요. 신간센 타고 가면서 산맥을 쭉 지나고 에치고 산맥 한 2,000m 된답니다. 그 산맥을 지나고 이제 그 시즈미 터널이라는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뭡니까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그 소설가가 쓴 설국이라는 소설가의 첫 번째 제일 첫 문장, 제일 유명한 문장이죠.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이 문장. 예.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뭐 역시 최 박사님 모르시는 게 없네요. 정말 뭔가 다 여기 때문에 글을 못 써요. 처음에 서두를 이렇게 써야지. 네. 그래서 니 같다는 곳이 눈이 많이 오는구나. 네, 뭐 지형상 요인도 있고 이제 또 동해안이랑 동해랑 접해 있고 그래가지고 동해 그 구름이 이제 산맥에 막혀가지고 이게 다 눈이 여기다 내리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았고 또 화산지대에 원천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물이 많고 따뜻했을 테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게 당연스럽게 벼농사가 옛날보다 많이 재배될 것 같다. 재배하기 좋은 환경 이런 시나리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나가오카라는 지역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미장연구소, 뭐 쌀연구소 뭐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보면? 네, 일본에도 보면 그 우리나라가 일본 시스템을 비슷하게 이제 일제시대 때 비슷한 그렇죠. 시스템들 따라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농업은 많이 섞여 있거든요. 예, 예. 그 사실 그대로 뭐 만들었다가 조금씩 우리가 바뀌고 네, 네, 네. 있으니까. 그 원형을 찾아가 보면 구분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게 농업 분야에서는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뭐. 쌀 얘기에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원래 니가타 현이 벼농사가 주 지대였는데 옛날에 아주 단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 쌀 품종이 좀 형편없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원래 막 좋은 품종이 있고 막 그랬던 그렇진 않았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니가타 현에 나오는 쌀 같으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 이거 지나가던 개도 안 먹는다 이런 식의 속담이 있을 정도로 1900년대 초에는 아주 평판이 나빴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 지금 최고의 쌀을 최고의 쌀이죠. 그리고 네. 최고의 쌀 정도가 아니고 고시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보면은 그냥 쌀 중에 하나의 쌀이 아닌 거죠.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은 고시가리 그래 맛은 있어 우리나라 먹으니까 알고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잘 먹습니다만 고시가리 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또 하나 놀라웠던 거는 이제 니가타현에 농업종합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우리나라의 도농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 예, 예. 경남농업기술원처럼. 일본도 당연히 그런 현 단위에서 현 단위의 농업기술연구소, 종합연구소가 있는 거죠. 네네. 그 연구소에서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타지만 이제 현 단위에서도 품종 개발을 합니다. 그게 이 니가타현에서는 이제 니가타 농업종합연구소에서 했죠. 이게 나가오카 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행이 3명이 방문을 했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사진이 있잖아요. 예. 이게 고시까리 비석이 여기 서 있고요. 이거 이 기념비가 있고 가운데 네, 이게 네. 고시까리라고 예. 써져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육종했다. 아우 정말 자랑스러울 그건 네네.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하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고시까리. 고시까리가 예. 어떻게 육종됐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됐나를 보면은 네. 살 품종이 어떻게 개발됐고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이제 고시까리가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네. 일본의 살 품종을 어떻게 발전했고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했는지 네, 이걸 한번 이렇게 알겠습니다. 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우, 저는 쌀 밥맛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오늘 아주 네네. 밥맛 나는. 네네네. 네. 일본에서 육종된 살 그러면은 네. 일단 재배되는 품종을 보면은 고시까리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 수 있는데요. 네네. 1등부터 10등까지 재배되는 면적을 했었거든요. 그럼 고시까리가 재배 면적 3분의 1쯤 되죠. 나머지는 8.5%니까. 다 한 자리 숫자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고시까리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 쌀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네. 고시까리가 거의 표준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일본을 대표하는 쌀. 네, 일본 그렇죠. 표준 쌀. 예. 근데 표준쌀이고 2등부터 그럼 몇 등 뒤에 10위권에 있는 이 대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고시까리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 아니면 손잡벌 되는 친척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다 고시까지 갈라져 나온. 그렇죠. 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그 고시까리가 그러면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려 그러면은 또 이 연구소에 가면은 예. 이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 이 연구소 이제 구석에 있는데 예, 예. 나미카와 세이시라는 예. 어떻게 보면 육종가죠. 육종가. 19세기 1887년이겠군요. 1887년 예. 죄송합니다. 이게 3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그 당시에 평판이 굉장히 나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품종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각 현마다. 네네. 한국 사람이 많이 방문했는지 네. 표지판을 보면 일본에 가니까 희한하게 한국어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갔어 그러는데 예. 또 일본에 지하철에 보면 또 한글이 이거 뭐 지하철은 뭐 당연히 더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일본에 너무 놀랐다 싶고 이 동상 밑에 가보면은 이걸 기념해가지고 네네. 이 사람이 만든 품종 있잖아요. 아, 본인이 육종했던 네네 품종도. 품종. 천년이나 만년 후에 개봉할 수 있도록 이 탑 밑에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 타임캡슐처럼 아예 만들어. 타임캡슐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러니까 야. 이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념하고 싶은 분이죠. 예, 예. 근데 고시까리는 사실은 이제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분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진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고시까리가 어떻게 됐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족보를 따져보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알려 그러면 이제 벼 품종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네. 도대체 뭐 앉아가지고 몇 부장에서 앉아가지고 뭐 맨날 이렇게 긁고 보면은 뭐 종이로 뭐 씌우고 네네. 하루 종일 하는 모습 몇 번 봤어요, 보면.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보통 품종 개발하시는 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래종이든 아니면 누가 재배하는 거든 요즘은 이제 그 1995년부터 유포부 그 협정 때문에 생물 보호 협정 때문에 함부로 남의 나라 걸 가져올 수 없거든요. 가져오면 안 되게 돼 있고요. 예. 근데 옛날에 이게 없었잖아요. 그냥 막 가져왔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두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가서 재배되면서 예. 대두 산업을 만들었고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럼 일본도 옛날에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어느 날 탐험을 하면은 그 저기 종자부터 수집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부터 다른 나라까지 동네 뭐 다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아마도 일본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토종 종자도 많이 가져갔을 거고 하면 이거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뭐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나라 가서 많이 가져갔고, 많이 가져갔죠. 예, 영국 사람도 와서 가져갔고. 우리나라가 또 문익점의 후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예.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그 이 생물보호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도 네. 어느 나라 가면은 이게 네. 삭을 많이 훑어왔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죠, 보면은. 약간 가끔 신문에 나고요. 이게 어느 나라 신문에 이런 경우 가끔 나거든요. 예. 아, 일본 신문 보면 종종 나요. 우리나라 예. 분들이 가서 요즘은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옛날이었다. 저작권 개념이 없던 시절이 옛날이었다. 예.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육종가들이 할 때는 가져온 다음에 어떤 특징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놈들은 열매가 달어, 뭐 예, 커, 예. 뭐 아니면 빨리 자라. 네네. 어쨌든 육종을 했으니까 뭐 계통들을 많이 선발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교잡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고 가계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아, 얘는 여기서 갈라져 나왔고, 네네. 얘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왔고. 이런 그래야 식으로. 예, 그래야 이제 이게 아는 거죠. 일본의 가계도가 그러면 가장 잘 돼 있는 것이 또 고시히카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시히카리는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구에미 이거 사실 일본어는 잘 모르겠고요. 예. uk자를 써가지고 아사이라고 읽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이 일본 현대 품종이 거의 원형이라고. 베이스가 돼서. 네네. 그럼 이 두 가지는 또 다른 것을 또 교잡에서 또 왔겠죠. 네네. 완전히 토종이 있지는 않았을 거니까. 예.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원형이고 그 동상에 있는 이분이 이제 만든 게 이 130호랑이 나오고 또 농림 6호라는 걸 해가지고 농림 1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네네. 농림 1호라는 걸 만들었으면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었죠. 농림 1호가 나왔고 그 이분은 농림 1호가 예를 들면은 이 품질이 또 괜찮았고 예. 도열병이 더 강했다는 거죠. 예. 이분의 목적은 그러면은 품질이 안 좋았으니까 무조건 밥맛이 좋아야 되겠다. 맛이 좋은 쌀을 만드는 게 네, 목적. 밥맛이 좋은 게 하나고 네. 병에도 강해야 되거든요. 예. 벼품종은 항상 그 두 개가 동시에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수염이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그다음에 이게 언제 익느냐, 생육 기간이 몇 그렇죠. 수많은 이 벼를 선발하는 것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보다는 이분은 품질 좋은 걸 만들기로 했죠. 밥맛 좋은 쌀. 예, 밥맛 좋은 쌀. 그다음에 이왕이면 여기 병에도 강하고. 병충해도 강한 쌀. 예. 그게 이제 만들었는데 예. 물론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걸 이렇게 이름 농림 1호라고 붙이지 않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일본에서 다시 이렇게 뭘 명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림 1호라고 명명을 했죠. 사후적으로 이제 명명을. 네네. 이 뒤에 보시면은 예.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보면은 이분이 만든 게 농림이로. 네, 여기죠. 예. 그럼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앞품종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네. 이게 농림 1호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분은 여기까지를 만들어 놓은 거였죠. 예.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게 이분이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모든 품종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베이스가 돼서 네. 거기서부터 붙이고 떼고 뭐 하면서 네.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니카타 연구소에서 그 후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 후배들이 저 농림 1호라는 것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농림 6호에서 나온 농림 22호라는 걸 이렇게 교잡을 시켜가지고 만든 게 고시히카리죠. 고시히카리인데 원래는 이게 또 일본 또 37년에 뭐 농림 1호 그 전에 농림 1호 나왔을 테니까 바로 이게 나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2차 대전 때 이게 전쟁이 되고 하면서 또 다 이제 네네 이 기술자들이 전부 다 전쟁에 차출돼가고 하면서 예. 이게 거의 중단됐었겠네요. 예, 중단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못하고 그 다음에 호고현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거기서 이게 마지막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이렇게 품종을 이 품종의 장점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양쪽에 좋은 것들을 딱 나오면 좋겠다. 이건 네. 사실 거의 사람이 식물을 다룰 때 항상 느끼는 본능적인 건데 네.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가 품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이를테면 여기 농림 1호, 뭐 농림 22호 이렇게 나오면 네. 이건 계속 그냥 그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얘는 안 변하는 건가요? 품종이라는 게 예.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DNA 단위에서 안 바뀔 거다. 예. 그러니까 같은 품종을 만약에 10년 후에 심어도 예. 이 품종을 갖다 심으면 비슷할. 예. 물론 같은 종자를 10년 후에 심으면 비슷하겠지만은 어쨌든 종자라는 건 이렇게 보관했다가 꺼내 쓰는 게 아니고 예. 다시 심어서 증식을 해서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변이는 있을 거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벼알이 몇 개가 있다 치면은 이게 몇 개가 다 완전 일란성 상동이 아닌 거죠. 그렇죠. 대부분 똑같지만. 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 바뀝니다. 아. 조금씩 바뀌어요. 상업적으로 만드는 품종이라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변화가 유전자는 조금씩 바뀌죠. 그렇지만 형태적으로 우리가 봐서 형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어쩔 바뀌는 수 없는 거고 변화다. 육종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바뀌는 게 좋은 거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종자를 만들 때도 네네. 계속 심어서 다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심을 때 당시에 어쨌든 병도 바뀌어 있었고 뭐도 바뀌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똑같은 고시가를 선발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 괜찮은 걸 뽑아가지고 또 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고시가리란 것은 이제 농림 1호에서부터 이제 뭔가 더 추가로 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갔을 텐데 뭐를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좋아졌을까요 보면은? 그래서 농림 1호에서 이 품종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게 추구한 게 뭐냐면 도열병에 강하고 네. 벼의 색이 좋은 거. 아 색깔이 좋은 거. 네, 그게 이제 농림 22호였고 예예. 근데 품질과 식감이 좋은 게 이게 이제 농림 1호였던 거죠. 농림 1호.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네네.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이제 일본의 이 쌀 품종 연구가 다시 재개됐다. 다시 재개됐죠. 네. 재개됐는데 전쟁 전에 만들어 놓은 품종이 이제 고시히카리가 있었잖아요. 예예. 그 니가타현에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뭐 연구원들이 안 좋고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효고현에 보냈죠. 예예. 효고현에 보냈는데 효고현에서 그럼 이제 그 20주 중에서 2종을 그 고시히카리라고 만들어진 품종이죠. 예. 그때 고시히카리 부르진 않겠지만 부지 않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그럼 두 가지를 그 중에서 골라낸 겁니다. 아 요놈이 쓸만해. 순수 분리를 하는 순수 거죠. 분류. 그러니까 품종이 개발될 때까지는 잡종이 약간 섞여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순종을 뽑아내는 과정들을 예, 고정시켜가는 과정이 여러 번 몇 대는 재배를 해야 됩니다. 이걸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골라낸 게 두 종이 있었습니다. 예예. 그게 월남 14호고 월남 17호라고. 월남? 우리 베트남? 그게 여기서 일본말 나오면 다른 곳에 그냥 한자를 그냥 하다 보니까 연구소에서는 월남 14호를 선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수가 많고 뭐 밥맛도 괜찮았고 병에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완벽한데 병도 강해. 품질도 좋아. 그렇죠. 예, 수확량도 많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력으로 이제 밀려고 딱 했다가 월남 14호로 밀려고 하다가. 네, 근데 예. 월남 17호를 육종가가 보면서 이것도 지력이 나쁜 곳에는 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몇 군데 보내본 거죠. 그러니까 땅 힘이 좀 안 좋은데 보통 이제 네네. 묘표장은 제일 좋은 데니까 좀 안 좋은 데 심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몇 군데 보냈는데 예. 이게 밥맛이 좋아하니까 이게 갑자기 채택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토질이 좀 안 좋아도 잘 자라고 네네. 뭐 무던한 네네. 뭐 그런 스타일이겠군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채택이 되어버리면서. 근데 결정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월남 14호가 이게 고시히카리로 이게 됐으면은 예. 지금처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월남 17호가 이게 고시히카리 최종으로 낙점이 됐잖아. 이게 그러니까 밥맛이 뭔가 특징적으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7호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밥맛이 더 좋은 쪽이 살아남았고 예. 병은 이제 재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육종을 통해서 뭔가 이거는 커버할 수 있어. 네. 밥맛 더 좋은 거 17호. 네. 전체적으로 보면 14호. 근데 그렇죠. 밥맛을 선택해서 17호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벼를 육종을 할 때 그럼 예를 들면 부계와 모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예. 그러면 꽃가루를 어느 품종 거를 꽃가루를 가지고 여기다 암술에다 넣을 거고 어느 걸 암술로 써 어느 걸 수술로 쓸 거냐.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암술이나 수술이나 DNA가 똑같잖아요. 예. 유전자는. 예. 그러면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육종합자 입장에서는 육종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네.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이거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은. 어렵다. 설사 최 박사님마저도 예. 어려워요. 평소 때는 이제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데 이건 정말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네. 왜 이게 저도 이제 이번에 제 아는 지식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새삼 또 다시 배워보셨군요. 예, 이거 육종 전문가들하고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제가 궁금한 걸 다 물어봤었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잖아요. 암술은 어느 걸, 수술은 어느 걸 쓸 거냐. 물어보니까 수술은 DNA만 오기도 암술은 보면 이렇게 다른 유전 정보가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만 있잖아요. 예. 대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은 암술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밥맛이 좋은 거는 대개 암술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다른 요인을 넣고 싶을 때 이걸 수술, 꽃가루를 쓰는 거죠. 플러스 알파를 뭔가 원하고 싶을 때 거기다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밥맛이 좋은 고시히카리가 이제 그게 메인 베이스가 되고 그럼 거기다가 뭔가 하나 더 첨가하고 싶으면은 그걸 꽃가루를 여기다가 수정을 시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육종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1950년대 나왔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1956년도인가요? 56년, 네네. 6년도에 이제 고시히카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 이후로 뭐 한 70년대부터는 거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까만색으로 표시. 사사니시키. 요거는 고시히카리보다 한 7년 정도 후에 개발됐다고 하거든요.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농림 1호가
뿌리죠. 아, 할아버지가 갔네. 농림 1호를 뿌리를 해가지고 만들었고, 예. 그 농림 1호가 밥맛이 좋은 품종이었던 거죠. 농림 이쪽 라인들이 예. 이제 병에 강한 라인들, 밥맛은 음. 적당하고, 요걸 그럼 농림 1호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암수로 섯을 깎고, 예. 요거를 수술로 섯을 깎죠.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배를 시킨 거죠. 아이고야, 어렵다. 근데 이제 이거는 도열병이 약해지니까 안 썼는데, 네. 이건 거의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게 보니까 초밥을 만들 때 예. 식초를 묻혀가 이렇게 묻히잖아요. 예, 예. 이게 요리사들인데 손에 잘 안 묻는 거죠. 안 끈적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좋다 해가지고 이게 초밥용으로는 이게 베스트로 이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문화된 품종으로 살아남았군요. 그러면. 겨우 전문화된 품종으로 살아남았고 음. 이 고시까리는 이제 그 후에 개량을 거듭해가지고 네. 그 30% 이상을 계속 그러니까요. 유지를 하고 있고 예. 그 후에 이제 그럼 여기다가 요거 암수를 가지고 다시 항상 병해가 문제였다 그랬잖아요. 네네. 재배 특성 같은 걸 개선하는 여러 품종이 만들어졌습니다. 병에도 강하고. 히토메보레니, 아키다코마치, 그 다음에 나나츠보시 같은 이런 품종이 막 만들어졌던 거죠. 만들어져서 이 품종들이 그럼 전부 다 랭킹에 1, 2, 3, 2, 3, 4, 5, 6, 7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그냥 한 집안 식구들끼리가 전체 일본 쌀의 한 80% 차지하는 거군요. 보면은. 그렇죠. 거의 한 예. 5, 60%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일본의 살맛은 고시까리와 거의 구분하기 힘든 정도. 거기서 왼쪽 오른쪽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네네네. 그렇다는 거죠. 예. 이런 정도로. 밥맛 좋아요. 고시까리. 네, 아주 훌륭하죠. 예. 그래서 훌륭하고요. 이런 식으로 쭉 왔는데. 네네. 저 어릴 때는 그래서 이 벼 할 때 보면은 언제죠? 항상 이제 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목도열병이 이제 창궐할 수 있으니 네. 방제 전염을 해달라. 뭐 농약 뭐 이렇게 치고 하는 영상들 많이 나왔는데. 근데 한 가지 불가사의한 거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시까리가 보통 품종은 몇십 년 심으면 되게 다 새로운 병에 약해지거든요. 처음 개발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저항성을 가지는 걸 선발했을 거잖아요. 네. 그 병홍에 또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이제 뭔가 돌파를 하려고 예, 이제. 병홍이 또 변하면은 그럼 이게 반드시 예. 병에 약해지거든요. 예. 요런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신동진 얘기할 때 예, 예.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고시까리가 나온 지가 거의 80년 됐죠. 거의 7, 80년 됐죠. 70년 됐죠. 근데 아직까지도 고시까리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벼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네. 우리가 도열병이라고 해요. 도열병. 예. 도열병. 예. 블라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이 반점이 예, 생겨가지고 열병 환자처럼 이렇게 뭐. 네네. 예. 이게 붉은 반점이 생긴 데서 도열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잎에만 생기면 이 잎에 생기면 잎도열병, 예. 이 목에 생기면 목도열병. 목도열병. 예. 이런 식으로 뭐 부위에 따라서 다 붙이는군요. 다 생기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릴 때 제가 식물은 이제 곰팡이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이 곰팡이라는 균사가 이제 세포벽 사이를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서 들어가지고. 사람은 이게 동물들은 바이러스에 약하고 네. 이게 증식을 해서 세포를 터뜨리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열병이 곰팡이병이고 네. 이게 사실 곰팡이는 완전히 방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너무 세게 방지해버리고 나면 변이가 더 크게 생겨가지고 오.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70년 동안 80년 동안 이렇게 주력 품종으로 일본 전체의 30%가 재배되고 있다는 게 이 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놀라운 거네요, 보면. 그러니까 뭐, 그 이게 품종, 한 품종이 거의 근백년을 지금 유지하면서 계속 네네. 평소에 처음에 자기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그게 왜 가능했는지를 보면서 예. 일본을 한번 그 사람들 한번 설명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갔을 때 일행이 세 사람이 갔는데 그 연구소에서 벼육종하는 분들이 저 사진에 나왔던 6-7분 되잖아요. 예, 예. 이분들이 다 이게 하나의 그 회의실에 모아놓고 예. 자기들 하는 일을 몇 시간 동안 다 소개해 주더라고요. 우리도 들으면서 이제 그 예. 우리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시던 이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했구나 이런 이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네, 어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하고 약간 벼 품종 방식이 다른데 고시까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고시까리 해가서 BL1, BL이라 그러면 블라스토죠. 예, 예. 이게 도열병. 어. 그럼 이게 이 느낌을 딱 보면 아 고시까리인데 BL1이면은 도열병이 강한 도열병이 강한 첫 번째 예, 품종. 예. 그러면 어떤 도열병도 그럼 여러 가지 이게 세부적으로 또 네, 나눠지면 네네 이 변이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죠. 예, 예. 도열병균도 우리 코로나도 비슷하잖아요. 예, 예. 계속 변이가 일어나듯이 네, 네. 그러면은 다른 시기에 만들어지면 두 번째 예, 예. 넘버링을 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 13개의 저항성 품종이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도열병에 대해서 네네. 나름대로 다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현재 도열병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 가장 강한 품종 하나를 씌우면은 예. 베스트잖아요. 문제 해결. 가장 예. 많은 수확량을 그렇죠. 얻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그림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4개의 품종을 항상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4개를. 예, 그 중에 BL1, 2부터 쭉 있잖아요. 요 색깔이랑 요 밑에 동그라미 생긴 네, 모습이랑 만약에 이제 맞추는 요 중에서 예. 지금 현재 주도적인 도열병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에 강한 녀석들을 한 2개 선택하고 네. 여기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애들을 2개를 선택하는 거죠.
아니 강한 거 선택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약한 거는 굳이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그럼 강한 것만 해놓고 나면은 예, 이 도열병도 여기다 적응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걸 먹을 수 있는 녀석이 살아남겠죠. 뭐. 얘가 살아나면 얘 독불장군처럼 얘가 이제 아. 갑자기 확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제 그 압력을, 그러니까 진화에 대한 압을 낮춰주는 거군요, 보면. 네, 그렇죠. 그냥, 너 평소대로, 그냥 우리 평소대로 살아도 대충 곰팡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후손 남기는데 큰 문제 없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판을 깔아준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열병이 변이가 생겨가지고 네.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애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럼 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럼 이 다른 병용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약간 약한 녀석들이 심었으니까, 예. 약간 그 있었으니까. 그럼 그 두 녀석도 마찬가지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새롭게 변이 일어난 애들이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독점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면 억제가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일부는 일부러도 약간 포기한다는 느낌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전체적으로 시간을 놓고 보면은 네, 계속 군비 경쟁을 이제 끝없이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적당한 공존을 택한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군요. 보면은. 이런 방식들이 오. 잡초도 마찬가지고요. 오. 제초제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 죽이려고 노력하면은 예. 이 변종이 자꾸 생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느 것든 간에 적절하게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농산물을 얻는 거는 완전히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키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면 사실 문제가 예, 없는 예.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 정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박멸이 아니고 네.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사람들이 쌀 먹고 네. 하는데 큰 문제 없을 정도면 네. 그냥 너희들도 먹고 살아라. 같이 가자. 그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은 그 벼를 재배할 때도 그러면 일부러 그 품종들을 각기 이렇게 큰 공간이 있으면 섞어서 이 지역은 강한 거, 요 놈은 여기에는 약한 놈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 적당히 배치가 적당히 되도록 배치를 하도록. 적당히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심는다는 겁니다. 심어 놓으면은 도열병이 그러면은 적당히 발생하게 적당히 발생한다.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방식의 재배법이 일본의 어디 뭐 특별한 농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은 그냥 무난한 농가들이 다 이런 방식을 이 연구소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종자 자체를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하는 거죠. 혼합해가지고. 네네 보급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농민들은 이걸 알든 모르든 간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품종이 배치가 되게 돼요. 배치되는 거죠. 이렇게 블렌딩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보통의 품종은 이제 재배되기 시작하면 처음엔 저항성이 있다가도 나중에 저항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농약을 많이 쳐야 되는데 네. 결국 농약을 많이 치면 거기에 대한 저항성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 적절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후가 조금 나빠져가지고 네. 약간 비가 많이 내리는 거 습한 지역 시간이 오래되면은 네. 도열병이 급격하게 발생해서 곰팡이 균이니까 예. 이 농사를 망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는 네. 하한선을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게 네. 일반적인 이 경우는 이제 하나의 품종을 가지고 변이를 뒀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고시가리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고시가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의 쌀하면 고시가리가 뇌리에 박혔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걸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재배를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낸 줘도 거. 그냥 수용을 했는데 네네. 그렇지 않다면 이거 말고 딴 품종 줘. 막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예를 들어서 연구 논문들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벼를 품종을 몇 가지를 섞어 심어 놓으면은 네네. 다양성이 높으면 마찬가지로 병이 확 번지는 거를 줄인다. 줄이는 것도 있고 이게 생태적으로 하는 법들이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유기농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어느 일정 지역은 그냥 너희들 먹어라라는 식으로. 네네. 그 유기농 할 때도 보면은 뭐 제초를 할 때도 적당히 이제 성장 자체가 네. 느려지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억제된다고. 억제되는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은 충분히 몇 달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수확을 하니까 충분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안 하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데요. 네네.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신동진하고 참동진 사태. 얼마 전에 그 뭐 신동진 네네. 이거 밥맛도 괜찮고 소출도 많아가지고 다들 우리나라 제일 주력 품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전북 지역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신동진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예. 요걸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교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교배. 네. 여집합의 그 여자인가요 보면은? 백크로스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교잡을 하면은 네. 이게 F1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태어난 걸 예. F1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것이 만약 고시가리로 치고요. 예. 요게 만약 도열병이 아주 강한 예. 품종이었다고 쳐요. 그럼 예. 요거를 두 개를 교배를 시키면은 예. 유전자가 50%가 대충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고시가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도열병의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보고 있으면 이거는 고시가리와 비슷한 거지 고시가리는 아니잖아요. 예를 예, 들면요. 예.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고시가리 다시 교배를 또 시키는 거죠. 아, 그 놈을 고시가리랑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속 고시가리 유전자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한 너댓 번 하고 나면은 나중에 아. 거의 97, 8% 정도가 고시가리일 거고 아이고야 어렵다.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일부 정도가 이제 예, 저항성이 다른 품종에 들어와 있는데 예, 예. 거기에 그 저항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거의 고시이카리 특징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본은 만약에 육종을 하면 이걸 가지고 일본은 그냥 고시이카리 인정을 해주는 거고. 아, 이 정도는 섞여 있어도 그냥 고시이카리 예, 맞죠? 이건 개통의 하나로 가지고 인정해 주는 거고.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은 예. 이걸 별도의 품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안 되는군요, 보면은. 그쵸. 어쨌든 교배를 별도로 시켰잖아요. 그걸 자가 수정한 게 아니고. 예, 예. 이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인 아, 거죠. 그러면 일본은 그냥 너는 고시이카리 성적이 강하니까 그냥 고시이카리로 고시이카리 외형적으로 이건 고시이카리 인정. 품종이야. 우리는 별도의 품종 뭐 너는 별도의 품종 등록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러면은 예. 신동진게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신동진 같은 경우는 참동진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외형적으로는 거의 똑같거든요. 지금 거의 똑같죠. 뭐 비슷한데요, 보면. 네, 거의 똑같고. 글자 한 글자 차이만큼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참동진으로 등록하지 말고 만약에 품종을 신동진으로 등록했으면은 예. 그럼 그냥 신동진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밥맛도 거의 비슷하고 예, 예.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그 신동진과 거의 똑같고 아마 그 신동진 모본을 이용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랬으면은 신동진을 해도 상관이 없을 거잖아요. 예, 예. 우리가 품종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이름을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아, 우리나라의 그래서 참동진이랑 어떻게 보면 사촌 같은 이름을 붙었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사촌 같은 이름을 붙여도 된다고 하면 요조건이 인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동진으로 붙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시간에 다른 품종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신동진? 참동진. 다른 놈이지. 뭐, 네, 그렇죠. 예. 짝퉁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는 품종이라는 건 매 한 10년, 20년 계속, 길어도 20년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아, 나 신동진 좋아라고 해서 이 신동진을 지금 2023년에 먹었던 거를 2050년에도 그대로 먹을 수는 쉽지 않다. 없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신동진 품종이 계속 변한다 그랬죠. 어느 정도는. 네네. 혼입이 일어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미 같은 비슷한 모양이지만 같은 유전자를 가진 놈은 아니고 이미 많이 변했고. 변했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신동진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참동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예. 이것도 애매하죠. 이걸 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논란이 있는 이슈인데 예.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신동진 이슈 파동이 왜 일어났고 이 배경에 대해 가지고 예, 예. 자세히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요. 예,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예. 참동진 이슈는 다음에 다시 한번 예. 우리나라 쌀 얘기할 때 자세히 한번 얘기해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저건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쌀들이 다 이제 고시이카리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네. 이제 보면 되겠고 그것들이 지난 70년 동안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네. 이렇게 변해온 그것이 이제 일본 쌀의 어떻게 보면 계보 흐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겉으로 봤을 때는 먹는 사람들은 똑같은 고시이카리 쌀을 계속 먹었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 뭐 물속에 있는 오리의 발처럼 네. 백조의 발처럼 이 육종이나 농업 관련 전공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미세 조정을 해왔군요, 보면은. 네, 그렇죠. 항상 그 육종가들이 네. 그 상황에 맞게 기온이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잖아요. 네네. 등습 기후 패턴도 바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네네. 품종 중에서 예를 들면 맛은 좋은데 비를 맞으면은 예를 들면 사기 나는 품종이 있다. 네네. 이게 수바라 특성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이런 품종은 다 이렇게 아웃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를테면 늦가을에 계속 비가 많이 와. 네. 만생종인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놈들은 특성들은 조금씩 빼내고. 빼내죠. 예. 근데도 가끔 보면 뉴스에 뭐 기후가 나 수바라가 일어나서 못 쓰게 됐습니다. 예. 나오는 거는 예. 농민들이 그 품종을 안 썼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특성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 맞는 걸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연구해도 쓰는 분들이 거기 특성에 맞춰서 자기가 내 상황에 맞춰서 또 골라서 적절한 네, 또 거기 맞는 재배법을 잘 활용해야 이게 최선의 성과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 농업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시범 재배를 하고 하면서 예. 우리 고장에 맞는 거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계속 재배를 하면서 어느 게 맞는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농업이라는 것들을 보면 기술 개발, 그러니까 새로운 신품종과 더불어서 항상 교육이 쫓아오는 이유가 거기 있군요, 보면은. 그렇죠. 이게 해마다 원래는 어떤 소열병은 어떤 특징이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보면은 네. 그럼 새로운 농약이 나면 이 농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농약은 이미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변이가 일어난 경우죠. 그런 식으로 농민 혼자서 그걸 다 파악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물론 이제 농민들 중에 그걸 잘하는 농민들이 계신데 예. 사실 농사지면서 동시에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정부 기관 같은 데서 이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야 이런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민하는 그럼 우리나라 쌀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쌀은 도대체 주로 많이 먹는 거. 박사님은 어떤 걸로 주로? 저도 이제 뭐 경기도 사니까 네. 경기미를 많이 먹죠. 네. 아니, 분명히 밥맛은 차이 나요. 경기도 쪽에서 나오는 쌀이랑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랑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 그거 쌀 품종 얘기는 그래도 다음에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할 텐데 일단은 추정 많이 먹는 것 같고요. 추청. 네, 추청.
추청이 왜 유명해진지 우리나라에 갑자기 쌀 하면 우리나라가 경기미 하면 추청이잖아요. 예, 예. 왜 그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품종들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요즘은 품종을 많이 보시죠, 사람들. 예, 근데 이 옛날에 통일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쌀의 육종의 목적이 무조건 수량이 많은 거예요. 수량. 그래서 통일비. 밥맛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밥맛 좋아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통일벼가 우리나라 입맛에 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제로 심었잖아요. 예. 그 옛날엔 또 통일벼 심다 보니까 다른 품종을 심으면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이 발로 논을 뭉갰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못 심게 막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예. 여주하고 이천에 심는 쌀들은 예. 그걸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재밌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더라고요. 예.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그러면 거기서 심었던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품종이 없었으면 일본 품종을 가져왔을 거잖아요. 예. 예. 일본 품종이 가져온 게 추청이었던 거죠. 아, 그게 추청이라는 아키바레. 품종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불편해졌다고 말씀드린 게 예. 살 육종을 한 계보가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에서 내려온 거를 예. 받았잖아요. 그 설사 우리 토종이 있다 치더라도. 예. 네. 그러면 통일배라는 것도 뭐 일본에 있는 그 홋카이도 벼 품종하고 예. 이리에서 개발된 품종을 이렇게 그렇죠. 교잡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국제 거죠. 협력으로 만들어진 품종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 통일배 자체가 이제 일본 홋카이도 품종이 피가 섞여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 세계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와 가지고 예. 이게 그 중에서 좋은 특징을 뽑아서 육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 역사가 축적이 안 됐잖아요. 농진청이 62년도에 만들어졌고, 예. 근데 우리나라 뭐 본격적으로 뭐 된 게 70년대부터라고 생각해도 뭐.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역사가 짧았죠. 그러면 벼가 보통 육종 되려고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라인들이 형성되려면 몇십 년이 형성되고 있는데 당시는 뭐 1, 20년도 안 됐을 시기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또 그러면 일본 품종을 가져와서 많이 심었을 것 같아요. 예. 원래 또 인류 문화가 전파가 또 그렇죠. 종자와 함께 전파되는 예, 거잖아요. 좋은 거는 다 갖고 오죠. 원래 그렇게 전파가 됐고요. 요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 당시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다. 예. 이상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통일벼만 심게 하고 이게 수량을 늘려요. 예. 그 경기도에는 약간 풀어졌죠. 그래서 밥맛 좋은 쌀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오면 경김이 그러면은 예. 밥맛 좋은 살. 예. 왜냐면 통일벼하고 비교를 하니까. 비교를 하니까. 그럼 예, 압도적으로 쌀이. 압도적으로 밥맛이 예.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럼 추청이 그러니까 경기도에 한때는 거의 80%까지 심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김이 하면 추청이었죠. 네네. 근데 요즘은 2016년도부터긴 했지만 요즘은 얼마나 했냐 치면은 예. 2016년도 많이 지났죠. 그죠? 그때도 60%가 추청을 심었습니다. 예. 그다음 고시가리가 한 8% 심었으니까 예. 9% 심었으니까 거의 70% 정도가 이제 일본 품종이 심겼죠. 그냥 일본 도입 품종으로 볼 수 예. 있죠. 그럼 이게 추청이라는 게 예를 들면 오래됐잖아요. 이게 네. 오래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거예요. 생기죠. 문제가 예. 생기죠. 이게 이미 약간 바뀌기도 했고 예. 또 추청이 그러면은 뭐 맛있는 살이냐? 지금 비교해 보면은 예. 맛있다고 하긴 어려워요. 별로 특종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 근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 분들은 일본 살이 맛있다는 이런 편견, 이것 때문에 일본 살이 맛있다는 생각이 확 굳어졌잖아요. 그럼 통일비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거는 체급 차이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근데 요즘 쌀은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쌀들이 지역마다 많잖아요. 예. 이천에는 알찬미, 여주는 영호진미, 그 다음에 진상, 예. 그 다음에 경북은 일품, 전북 신동진, 전남 세척무, 충남 상광, 뭐 충북은 이제 경기도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심고요. 그 뭐 강원도는 뭐 워낙 변형사 지대가 작으니까 예. 철원 정도가 이제 오대미 정도가 오대미, 예. 이제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지도가 있는 예. 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벼품종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경기도는 보시면은 고시가리는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고요. 예, 왜냐면 줄어드네요. 우리나라 딴 게 좋아진 거죠. 음. 전개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개발한 게 참드림이라는 품종이거든요. 예. 참드림이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이 이제 경기도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수술 만들어서. 저도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죠. 고시가리처럼 그럼 참드림은 그럼 족보 계보가 있습니까? 예. 한 50년, 100년 히스토리. 예. 이 보통 유럽에 가문 것처럼 예. 한국은 잘 없다고 하는데 왜냐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 항상 어디 나오잖아요. 어딘가 부딪히죠. 물 건너 어디선가.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정도 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좀 역사가 좀 더 지나요. 더 지나야 된다. 근데 이 참드림이 의미가 있는 거는 예. 아마도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어느 하나의 모본으로 쓴 것 중에 하나는 고시가리 어느 정도 섞였겠죠. 5%든 예. 10%든. 예. 이 품종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의미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정도라는 이제 토종 재래종이 있다고 합니다. 조정도? 예, 조정도. 조정도 이 토종 재래종 이름인데 네네. 그래서 뭐 초형 이게 벼의 모양은 상광을 좀 땄고 이게 맛의 특징 같은 건 조정도 재래종을
되도록 만들어 두 개를 섞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 그다음에 그렇죠. 키우기 좋은 요소 이런 것들을 잘 결합을 시켰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상광은 또 몇 가지 또 교배해서 예. 나왔을 거고 여러 가지를 섞여가지고 그 중에 하나 나왔을 텐데. 네네. 그래서 어쨌든 참드림이라는 게 재래종이 섞여가지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육종이 궤도에 올랐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품종도 좋으니까 쭉 올라갔죠. 지금은 거의 이렇게 추청하고 비슷한 수준에 올라갔고 예. 곧 역전을 할 거라고 그럽니다. 역전을 할 거라고 그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신기한 게 저 골드킨 3호가 저렇게 많이 심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면. 골드킨 3호는 이번에 개발자하고 같이 갔는데요. 예. 수양미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약간 것들이 이제 향이 강한 쌀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면은. 그래서 밥하고 나면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이렇게 네네. 되게 온 집안에 이제 가득한. 저게 이제 화성군하고 계약을 골드킨 1호인가하고 계약했는데 3호인지 1호인지 하여튼 화성에서 독점적으로 저 품종을 경기도 화성시에서. 네네. 그래서 화성이 꽤 넓잖아요. 아, 그래서 저렇게 많아졌구나. 네, 이렇게 많이 본격적으로 심고 있다는 저는 얘기 골드킨은 들었고. 좋아하긴 하는데 계속 먹기는 약간 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 가끔 한 번씩 먹으면 맛있는데 아주 그러니까 찰기도 좋고 향도 좋고 예. 굉장히 좋은 품종으로 너무 계속 먹기보다는 네. 예, 그냥 가끔 뭐 5kg짜리 하나 사가지고 네네. 네. 먹으면 딱 좋은 저는 그런 느낌 정도였는데. 저도 진상미도 많이 사 먹는데 근데 진상미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네. 물어봤거든요. 예. 당신들은 구분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우리도 구분 잘 못한다고. 음.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70점, 80점 하던 게 90점, 95점 올라가는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전부 다 다 품종들이 90점, 95점에 여기 몰려 있으니까.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이 차이인 거지. 절대적으로 이게 좋아.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거의 취향으로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품종이 그럼 추천보다 못하냐. 블라인드 테스트는 확실히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이걸 심냐 하면은 많은 사람 뇌리 속에 이게. 추청이 좋아. 이게 아키바레, 추청, 이게 딱 박혀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구나.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거의 안 심는 품종이잖아요. 거의 뭐 네임에도 그렇죠. 안 들어가는 품종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만들어지는 품종들은 오히려 고시깔이 어떻게 보면은 예. 그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좋은 품종들이 네. 많이 생기고 있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품종 가지고 쌀을 먹는다는 걸 되게 사람들이 특이하게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되게 따지는데 그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예. 이것도 이제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쌀 브랜드는 대부분 다 품종명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명을 가지고 뭐 경기미 아니면 무슨 예.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여주에 진상미 하고 나오면은 이 진상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품종명이 됐거든요. 품종명이 돼버리는. 네, 골드킨도 그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까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고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그렇죠.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육종하는 사람들 관점은 우리도 그럼 이걸 일본처럼 저렇게 개통이라 그러거든요. 베리에이션이 좀 나오는 것들을 같은 하나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쓸 수 해라. 있도록 해줘라. 그럼 그걸 약간 룰을 정해가지고 한 식구로 그렇게 간주해서 네네. 네네. 너희 무슨 씨 가문이야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면 네네. 되는데 네. 우리는 아니야. 너희 분가했으니까 너희들은 따로 다 이름 바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네. 신동진, 참동진 사태가 벌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거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쌀까지 이제 딱 왔는데 네. 이게 참 뭐 안 봐도 뻔해요. 이제 이 댓글들 달리시는 거 보면 나는 무슨 품종 좋아요, 무슨 품종 좋아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으실 텐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분명히 다 좋아졌고 어떻든 간에 서로가 다 연관성을 맺고 왔었고 그다음에 점점 더 좋은 쌀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건 그렇죠. 맞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벽 품종이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품종을 재배하는 곳이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잖아요. 그렇죠. 중국 일부하고 뭐 예. 재배하는데 근데 일본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뭐 이렇게 항상 블라인드 테스트를 자주 하거든요. 농지청에서 이거 항상 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걸 점점 더 많이 집어낸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 입맛은 솔직합니다 보면. 네, 맞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배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저희 육종 기술은 네. 거의 베스트라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고시가리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육종하는 일본에서 육종가들 또 보면은 새로운 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고시가리 저걸 너무 굳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면에서 고민도 보면은 하더라고요. 뭐 골드킨 같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네. 품종들이 메이저로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또 신선하군요 보면은. 신선하죠. 신선하기도 한데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문제들이 있는데 뭐냐면 네. 벼 종자는 나머지 벼농사하고 연관되거든요. 이거 국가 보급종 품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종자 보급 체계가. 세계가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 네. 이거 심으세요. 이거 네, 좋아요. 그렇죠. 국가 보급종 하는 품종들이 이제 예. 뭐인데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가 네네. 5대 작물이자 그러죠. 이거는 국가 품목 등재를 해야 되고요. 네네. 이거는 개발하는 사람들은 품목 등재를 해야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가 이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채소 씨앗은 민간에서 다 이게 육종하고 네네. 등록하고 뭐 네, 하잖아요. 뭐 상추 뭐 이런 거. 네네. 네. 등록하면 쓸 수 있는데 우리 네. 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가 또 6작물에 대해 가지고는 벼, 네. 콩, 팥, 보리, 밀, 호밀 이 6작물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보급을 합니다. 직접 생산해가지고. 네, 국립종자원이라는 곳에서. 네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자원이 그냥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 종자 연구는 하지 않고 농진청에서 개발된 품종을 많이 재배해서. 네, 이걸 그리고 이게 정부 그 보급 품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종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뭐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우리가 생산량을 늘려서 양적으로 공급량을 맞출 때는 예. 좋은데 예. 근데 이게 다양해지잖아요. 그렇죠.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은 맞습니다.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쌀이 남아도는 시대에 이런 식의 정부 보급 체계가 예. 예를 들면 골드퀸 같은 이거 민간 육종 회사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네. 골드퀸을 육종한 회사 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과제다. 네. 그래서 한때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옛날 직장에 있을 때는 그때 논의됐던 중에 하나가 종자 보급 체계 이거를 민간화 시키는 게 한참 논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민간에 이양을 하자. 예. 근데 이 종자 보급 체계가 바뀐다는 거는 농업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천 동지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실 그거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보급 체계를 바뀌면 그 따라가는 종자를 농민들이 사 쓰는 방식부터 제가 그렇죠. 이게 바뀌잖아요. 예. 그리고 유통 마케팅 하는 거까지 같이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농업계에서는 아마 그런 것 정도의 변화를 감당하기가 좀 쉽지 그렇죠. 않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아직은 아니다. 시기상조다. 네. 이렇게 생각을. 어떤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자는 쪽도 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체제가 바뀌는 거를 예. 이게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참 이 오늘 벼 품종, 맨날 먹는 쌀 품종과 관련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이제 이야기들을 섞어서 쭉 네네. 하고 있는데 육종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내가 그래 쌀 품종 하나 만들어 보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뭔가 하나 이렇게 만드는 분들은 정말 참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알참이 만든 분들, 예. 이분도 이제 한번 만나뵈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품종은 이제 약배양이라는 거로 만들었더라고요. 약배양? 예, 보통 우리가 암술 수술을 교배를 시켜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 교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교배가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걸 순종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계대 배양을 해서 순종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근데 보통을 할 때 그냥 이게 수술 있잖아요. 예. 유전자 똑같은 수술만 가지고 이렇게 수술 N이 유전자 N이면 이걸 약품 처리해서 2N으로 만들어서 이걸 바로 정식시켜버리면은 이 순수 분리 과정 한 4, 5년이 훅 날아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원하는 순수 품종으로 원하는 품종이 쭉쭉 나오는 거죠. 오. 그러면 야, 이런 훨씬 또 시간을 단축해서. 시간을 단축했죠. 그러면 사람들의 니즈가 바뀔 때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근데 저번에 스페인 손님들이 한번 오셨거든요. 예. 쌀. 이 연구소에 한번 데려가가지고 우리 약배양하는 기술부터 해서 몇 가지 육종 기술을 보여주니까 예. 스페인은 아무래도 쌀 농사를 주력이 아니니까. 주력이 아니니까 예. 좀 이렇게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 있죠. 오. 보면서 이제 감탄을 하면서 오 이렇구나.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날 먹는 쌀이지만 참 따지고 보면 역사도 복잡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 역사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뭐 어느 나라든 간에 품종이라는 건 전부 다 도입해서 예.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바나나든 뭐든 들어오면은 예. 전부 다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나온 식물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도입종이거든요. 도입. 거기서부터 또 각자가 노력을 통해서 각자의 네. 라인을 만들어가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분께서는 이 토종이나 재래종 같은 것들만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네. 현실적으로는 매우 쉽지 않다. 그렇죠. 언젠가는 뭐 이 재래종이 그 우리나라 품종 그 순도의 한 7, 80%를 차지하고 네. 다른 특징들이 가미된 이런 것들이 나오는 날이 있겠지만은 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당장은 어렵다. 무엇보다도 시간의 축적이 참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 19세기 말 20세기부터 시작한 나라, 20세기 중반 이제 넘어서 이제 시작한 나라 그 차이가 있지만 자관 여태까지 잘 쫓아왔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이제는 맛있는 쌀 찾아서 이제 먹어보는 또 어떻게 보면 햅쌀이 많이 나오는 시기니까 되게 즐거운 시기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가을의 어떤 미각을 매일매일 뭐 좀 즐기시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쌀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좀 못한 이야기들이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쌀에 대해 가지고 네, 쌀 자체에 대해서 확실히 뿌리를 뽑고 가자. 뿌리를 뽑고 가자. 아, 무섭습니다. 박멸.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쌀 품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쌀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다니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